네, 안녕하세요. 리트 책방의 리트입니다. 오늘은 7부 카레닌의 미소입니다. 밀란 쿤데라는 테레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보헤미아 지방 한 외딴 마을의 테레자는 고국에서의 모든 공적 생활로부터 잠적해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인 인류가 행진을 계속하는 길에서부터도 물러나 버린 겁니다. 토마시아 테레자는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에 정착했습니다. 사과나무 중 어느 것도 뿌리를 내린 장소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테레자와 토마시는 이제 이 마을에서 떠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한 농부에게서 정원이 딸린 작은 집을 사려고 자동차, 텔레비전, 라디오를 팔았죠. 시골은 토마시아 테레자의 마지막 도피처였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들의 정치 전력에 대해 관심이 없었죠. 테레자는 행복했습니다. 술주정뱅이가 우글거리는 호텔바, 토마시를 둘러싸고 있는 여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이죠. 더 이상 경찰도 토마시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기술자의 이야기와 바오로 산 장면이 혼돈되었고 무엇이 꿈이었고 무엇이 현실이었는지 거의 구분되지 않았죠. 토마시와 테레자는 함께 있으며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전 친구나 아는 사람들과의 모든 접촉을 단절했음을 의미했죠. 그들은 가위로 리본을 자르듯 과거 삶으로부터 현재의 삶을 단절했습니다. 그들은 역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그들이 정착한 농촌에서 협동농장 조합장과 사귀게 되었을 때 테레자는 문득 독서가 남긴 기억이나 그녀의 조상들이 남겨준 기억 속 시골 이미지를 발견합니다. 모두 같은 관심, 같은 습관을 공유하는 대가족이 되는 조화로운 세계. 매주 일요일 교회 미사, 부인을 떼놓고 남자들끼리 모이는 술집, 그리고 아마추어 악단의 연주에 맞춰서 마을사람 모두가 춤을 추었던 술집 홀. 그러나 공산치아 마을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텅 비었고 술집은 사무실로, 종교 축제도 벌일 수 없었죠. 그리고 공식 축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틈을 내어 잡담도 즐기던 하루 일과가 끝나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가려고 했습니다. 시골은 사는 재미를 제공하지 못했죠. 그러나 국가는 시골에서 세력을 상실합니다. 아무도 시골에 뿌리 내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무관심 때문에 시골은 상당한 자율성과 자유를 누렸습니다. 협동농장의 조합장은 외부에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에 의해 선출되었고 농부들 편이었죠. 테레자와 토마시는 모든 사람이 떠나기 원하는 시골에 제 발로 찾아갔기에 예외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조합장은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었죠. 그 조합장에게는 부인과 내 아이 그리고 그가 강아지처럼 길들인 새끼 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메피스토였죠. 카레닌은 처음 메피스토를 보자 당황했지만 이내 마을 개들보다 돼지를 더 좋아했습니다. 여기에서 쿤데라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카레닌은 희귀한 것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했으며 나는 그가 돼지와의 우정에 애착을 갖는다는 표현까지도 쓰고 싶은 심정이다. 이전에 올린 니체의 눈물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이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희귀한 것의 가치나 우정은 동물에게 적용될 수 없는 단어죠. 이 부의 제목인 카레닌의 미소에서 미소 또한 동물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쿤데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치, 즉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를 조금씩 찍고 있는 거죠. 조합장은 전직 외과의사인 토마시를 도울 수 있어 행복해했습니다. 토마시는 트럭 운전수였기에 농부를 농장에 데려다 주거나 물자를 운반했죠. 조합에는 송아지 40마리가 있었고 테레자가 하루에 2번씩 풀밭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카레닌이 동반했죠. 토마시와 테레자 카레닌 중 카레닌이 가장 행복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여지라곤 조금도 없는 여기에서처럼 시계의 관리자라는 카레닌의 직분이 철저하게 증명된 적이 없었죠. 이 시골에서는 테레자와 토마시의 시간이 카레닌의 규칙적인 시간대와 엇비슷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집 너머 언덕으로 카레닌과 함께 산책을 갔을 때 카레닌이 왼발을 절었죠. 토마시는 다리를 보았고 카레닌 허벅지에 조그만 멍울을 발견합니다. 다음날 토마시는 수의사에게 갔다 왔고 테레자에게 카레닌이 암에 걸렸다고 말하죠. 사흘 후 토마시는 수의사와 함께 수술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카레닌은 마취에서 깨지 못하고
못하고 눈을 뜬 채 신음소리를 냈죠. 얼마 후 카레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테레자가 도와주려고 하자 카레니는 으르렁거렸죠. 그들은 침대 옆에 개를 눕혔고 개가 잠들자 테레자와 토마시도 따라 잠들었습니다. 새벽 3시경에 갑자기 카레닌이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테레자와 토마시를 밟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칠 줄 모르고 그들에게 거칠게 몸을 비볐죠. 카레닌이 테레자와 토마시를 먼저 깨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밀란 쿤데라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얼마나 먼 곳에서 돌아왔는지 누가 알까? 어떤 유령을 만났는지 누가 알까? 그리고 지금 자기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장 가까운 존재를 알아보고는 자기의 끔찍한 희열,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태어나며 느끼는 희열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지 못했던 것이다. 밀란 쿤데라는 육부 대장정 5장에서 그것이 종교적 믿음이건 정치적 믿음이건 간에 모든 유럽인들의 믿음 이면에는 창세기의 첫 번째 장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신이 인간을 창조하여 새와 물고기와 짐승을 다스리게 했다고 쓰여있죠.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 와중에도 전 인류가 동지인 양 뜻을 같이 한 유일한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신이 화성인에게 너는 다른 모든 별들의 피조물 위에 군림하라고 말했다면 창세기 1장의 자명함은 금세 의문시 되겠죠. 테레자가 소떼를 끌고 풀밭에 나간 지 벌써 2해가 지나갔습니다. 카레니는 언제나 옆길로 벗어나는 송아지를 무리 쪽으로 몰았죠. 카레니는 자신의 신, 즉 테레자가 그에게 소 위에 군림하라는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평소에는 소 앞에서 위험을 부리고 뒤에서 따라다니며 지저대고 욕설을 퍼붓는 것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새 다리로만 걸었고 4번째 다리에서는 피가 흘렀죠. 누가 보아도 암은 낫지 않았고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테레자는 이웃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는 카레닌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죠. 암에 걸렸어요. 시한부 인생이랍니다. 테레자는 목이 메어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이웃집 여자는 맙소사, 설마 걔 때문에 우는 건 아니겠죠? 라고 말하죠. 아기는 없었고 단지 테레자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테레자에게 적대적으로 들렸고 테레자는 나도 알아요 라고 대답한 뒤 계속 자기 길을 갔습니다. 이웃집 여자 역시 동물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창세기 1장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테레자는 이러한 권리를 의심하는 중이죠. 테레자는 소떼를 끌고 가며 소들이 참으로 정겨운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는 평화롭고 아기도 없으며 가끔 어린아이처럼 명랑한 동물, 14살 먹은 소녀를 흉내내는 뚱뚱한 50대 아줌마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조충이 인간에 기생하듯 인류는 소에게 기생하며 산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쿤데라는 이런 생각은 위험하며 그녀를 인류로부터 소원하게 한다고 말하죠. 창세기에는 동물을 지배하라고 했지만 권한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언젠가 경영결산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한술 더 떠서 인간의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는 동물에게 영혼이 있을 것이란 가정을 배제합니다. 그에게 동물은 단지 자동인형, 움직이는 기계일 뿐이죠. 만약 동물이 신음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하소연이 아니라 작동 상태가 나쁜 장치의 삐걱거림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실험실에서 산채로 조각나는 개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죠. 테레자는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누운 카레닌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대상에게 잘 대해준다는 것은 아무런 미덕이 아니죠. 인간의 참된 선의는 아무런 힘도 지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순수하고 자유롭게 베풀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도덕적 실험은 우리에게 운명을 통째로 내맡긴 대상과의 관계에 있는 동물들에 있죠. 그때 테레자에게 송아지 한 마리가 다가옵니다. 테레자는 그 송아지를 알고 있었죠. 테레자가 마르그리트라고 부르는 송아지였습니다. 모든 송아지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지만 너무 많았기에 그건 불가능했죠. 만약 예전이라면, 그러니까 30년 전쯤이라면 마을의 모든 송아지에게 이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름이 영혼의 기호라면 데카르트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겠지만 송아지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후 마을은 커다란 협동 공장으로 변했고 소들은 평생 이 제곱미터의 축사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데카르트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쿤데라는 카레닌의 머리를 쓰다듬는 테레자의 모습을 보며 또 다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토리노 한 호텔에서 나오는 니체. 그는 곧장 말과 그 말을 채찍으로 때리는 마부를 봅니다. 그리고 니체는 말에게 다가가 마부가 보는 앞에서 말의 목을 껴안더니 울음을 터뜨리죠. 쿤데라는 바로 이것에 주목합니다. 1889년 니체는 이미 인간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죠. 그리고 니체의
니체의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이 정확하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니체는 말에게 다가가 데카르트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것이다. 그의 광기, 즉 인류와의 결별은 그가 말을 위해 울었던 그 순간 시작되었다. 쿤데라가 사랑하는 니체와 테레자는 인류,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행진을 계속하는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러한 쿤데라의 모든 생각은 니체의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댓글에 안티크리스트에 나오는 니체의 말을 적어놓겠습니다. 테레자는 카레닌이 작은 크루아상 2개와 벌 1마리를 낳는 꿈을 꿉니다. 테레자는 토마씨와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았죠. 테레자는 다시 희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옷을 입고 혼자 식품점에 가서 우유와 빵과 크루아상을 샀죠. 집으로 돌아와 빵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카레닌은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죠. 토마씨는 테레자의 슬픔을 느꼈고 본인이 직접 입에 크루아상을 물고 카레닌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카레닌은 입 밖으로 나온 크루아상을 조금 깨물었고 토마씨는 카레닌에게 빵을 넘겨주었죠. 토마씨는 뒷걸음질쳐서 매일 반복한 크루아상을 둘러싼 싸움을 시작하려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카레닌도 으르렁거리며 주인에게 반응을 보였죠. 테레자와 토마씨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장난을 친다는 건 여전히 삶의 의욕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쿤데라는 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카레닌의 미소였고 토마씨와 테레자는 최대한 오랫동안 그 미소를 지속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토마씨는 카레닌에게 다가가 크루아상 끝을 깨물었고 카레닌이 고개를 흔들자 크루아상은 토마씨 입에 하나, 카레닌 입에 하나 이렇게 2개가 되었죠. 카레닌은 자신의 몫을 내려놓고 토마씨의 입에 있는 것까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토마씨는 2조각 모두 카레닌 앞에 떨어뜨렸고 카레닌은 한 조각을 후다닥 먹어치웠지만 자기가 게임에서 이겼다는 것을 주인에게 의기양양하게 과시하기 위해 다른 한 조각은 오랫동안 거만하게 물고 있었죠. 토마씨와 테레자는 카레닌을 바라보며 비록 시한부 생명이지만 카레닌이 웃는 동안에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중얼거립니다. 다음날 카레닌의 병세가 호전되는 것처럼 보였고 카레닌을 산책시키려는 토마씨와 테레자 주위를 맴돌았죠. 그리고 토마씨와 테레자는 자신들의 유쾌한 기분을 개에게 전달하기 위해 명랑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이때 쿤데라는 괄호 속에 이런 말을 적어놓죠. 개를 위해, 개 때문에. 토마씨는 산책을 갈 때 카메라를 들고 가서 카레닌의 모습을 찍자고 말했고 나중에 찍은 사진을 보면 기쁠 것이라고 말합니다. 테레자는 살아있는 카레닌을 벌써 죽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토마씨에게 화를 냈죠. 카레닌과 산책을 떠났던 토마씨와 테레자는 카레닌이 걸음을 멈추고 발걸음을 돌려서 실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날 혹은 다음날 테레자는 토마씨 방에 예고 없이 들어갔다가 편지를 읽는 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토마씨는 문소리가 들리자 편지를 다른 종이 사이로 밀쳐버렸죠. 그리고 토마씨는 방을 나오면서 편지를 가지고 나왔으나 봉투는 잊었기에 테레자는 그 봉투에 적힌 필체를 봅니다. 필체는 아주 낯설었지만 깔끔했기에 여자가 쓴 편지라고 믿어버리죠. 테레자는 이후 토마씨에게 편지가 왔느냐 물었고 그는 오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테레자는 절망했죠. 토마씨가 여자를 만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테레자는 토마씨의 여가 시간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비록 여자를 만날 수 없다고 해도 프라하에 두고 온 여자에 그가 여전히 집착할 수는 있었습니다. 언제나 테레자가 돌아갔던 집은 토마씨가 아닌 카레닌이었습니다. 카레닌이 없다면 누가 그들 일상의 시계 태엽을 감아줄까요? 테레자는 카레닌이 없는 미래를 생각했고 버림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테레자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카레닌을 뒤로하고 정원으로 나가서 2그루 사과나무 사이로 난 풀을 보면서 여기에 카레닌을 묻어야겠다고 생각하죠. 그때 토마씨가 나왔고 테레자가 카레닌 무덤 자리를 정했다고 비난하자 테레자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토마씨 또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습니다. 그러자 테레자는 다시 문을 열고 자고 있는 카레닌을 깨웠다는 이유로 토마씨를 비난했지만 카레닌은 자고 있지 않았죠. 테레자는 자신이 남의 아픈 곳을 찌르고 싶어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달한 가장 천박한 여자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토마씨는 카레닌이 누워있는 방으로 갔고 테레자는 토마씨가 카레닌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쿤데라는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각각 떨어져서 혼자 있지 않을까 무척 두려웠다.
테레자에게 왜 전원시라는 단어가 중요했을까요? 전원시는 말 그대로 밭과 동산을 소재로 한 시입니다. 테레자가 온천에서 협동농장 조합장과 마주쳤을 때 눈앞에서 전원의 이미지가 솟아올랐죠. 그것은 권태가 아니라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직선 경주가 아닌 아는 것들 속에서 뱅뱅 도는 삶이었죠. 쿤데라는 아담이 카레닌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에 무관심한 카레닌과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아담은 놀라우리만큼 닮았죠. 아담과 카레닌은 거울과 샘에 비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쿤데라의 생각은 아담은 인간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이릅니다. 에덴에서의 아담은 아직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에 낙원에 대한 향수 또는 전원에 대한 향수는 인간이 인간이고 싶지 않은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테레자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생리대를 보고 구역질을 느꼈다고 말하죠. 그러나 암캐였던 카레닌도 6달에 한 번 보름 동안 생리를 했지만 테레자에게 장난기 섞인 애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테레자 자신의 월경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갖는다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쿤데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걔는 결코 낙원에서 추방된 적이 없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테레자는 토마시아 자신의 사랑보다 카레닌과 자신을 잇는 사랑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카레닌과의 사랑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랑이죠. 카레닌은 테레자의 사랑을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테레자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겠죠. 걔에 대한 테레자의 사랑은 자발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인간도 상대에게 전원시를 선물할 수 없죠. 그건 동물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낙원에서 추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쿤데라는 행복이 직선에 있지 않고 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반복하지만 차이나게 반복하기 원하죠. 니체가 자라투스트라에서 영원의 길을 말하지만 초인 또한 같이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의 길은 무한한 반복이죠. 그러나 그것은 차이나는 반복을 의미합니다. 니체의 초인은 늘 극복하는 뛰어넘는 인간을 말하죠. 그러므로 인간의 시간은 원형으로 돌지 않고 직선으로 나아가며 행복은 반복의 욕구이기에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카레닌은 3다리로 걸었고 구석에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죠. 걔의 경우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지만 토마시는 절대 자신의 손으로 주사를 놓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카레닌의 상태를 본 토마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하죠. 테레자는 소떼를 돌보러 갔다가 저녁에 돌아옵니다. 토마시 또한 돌아왔죠. 그는 부엌으로가 주사 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카레닌은 침대 위로 뛰어오를 힘조차 없었죠. 토마시와 테레자는 함께 침대에 카레닌을 올린 뒤 테레자는 카레닌을 끌어안고 토마시는 정맥이 솟아오른 곳을 찾았습니다. 주사를 놓기 전 테레자는 카레닌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두려워하지마, 두려워하지마. 거기에서는 아프지 않을 거야. 그곳에서는 다람쥐와 산토끼, 꿈을 꿀 테고 암소들도 있고 메피스토도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마. 토마시가 정맥에 바늘을 찌르고 피스톤을 누릅니다. 가벼운 경련이 카레닌을 스쳤고 이내 호흡이 뚝 멈췄죠. 토마시는 며칠 전 테레자가 발꿈치로 표시해 놓은 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테레자가 카레닌 밑에 깔아놓은 시트를 들고 그 구덩이로 카레닌을 옮겼죠. 그리고 토마시는 삽을 들고 그 구덩이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테레자는 하나의 묘비를 상상하죠. 여기 카레닌이 쉬고 있다. 그는 작은 크루아상 2개와 벌 1마리를 낳았다. 묘비하니까 키치가 떠오르죠? 네, 맞습니다. 카레닌 또한 토마시와 테레자가 망각하기 이전까지 하나의 키치로 남아있겠죠. 그리고 밀란 쿤데라는 인간의 묘비명과 카레닌의 묘비명을 대비시킵니다. 이 둘 사이에 무엇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토마시가 자신의 방에 앉아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테레자는 불안해하며 무슨 편지냐며 물었고 거기엔 그날 인근 도시에 있는 공항으로 와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테레자는 토마시의 눈을 보았고 그 눈에서 공포심을 느꼈죠. 내가 함께 가줄게. 토마시는 고개를 젓습니다. 테레자는 가겠다고 주장하죠. 결국 그들은 함께 공항으로 가기 위해 토마시의 트럭에 올랐습니다. 잠시 후 공항에 도착했고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윤곽이 어렴풋하게 보였죠. 그들은 계단을 올랐고 남자 승무원이 나타나 계속 올라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비행기 안은 텅 비어 있었죠. 테레자와 토마시는 자리에 앉았고 테레자는 토마시 어깨에 기댔습니다. 공포는 슬픔으로 변했죠. 쿤데라는 공포라는 건 맹목이지만 슬픔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을 상정한다고 말합니다. 공포는 모든 감정을 억누르지만 지금 테레자가 느끼는 것은 슬픔이었죠. 그녀에게 공포는 사라졌고 사랑을 느끼며 이것이 한계도 절제도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고 그들은 비행기 아래로 내려갔죠. 아래에는 총을 든 남자 3명이 있었고 그중 1명이 총을 들고 토마 씨를 겨냥했습니다.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토마 씨가 바닥에 주저앉는 것을 느꼈죠. 테레자는 몸을 날려 그의 몸을 감싸고 싶었지만 그 순간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마 씨가 토끼로 변한 것이죠.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힘이 있던 토마 씨가 마침내 작아지고 작아져서 그녀가 품에 껴안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테레자는 행복했습니다. 행복해서 눈물을 흘렸죠. 그녀는 프라하의 거리로 돌아와서 어렸을 적에 부모와 함께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테레자는 자기가 목표를 달성했음을 느끼죠. 토마 씨는 테레자에게 그때 자신이 감췄던 편지가 자신의 아들로부터 온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테레자는 토마 씨를 의심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아들을 초대하라고 말하죠. 테레자는 그날 오후 솥대를 돌본 뒤 집으로 돌아오며 토마 씨가 쭈그리고 앉아 바퀴를 분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테레자는 그가 늙어 보였죠. 머리카락에 회색이 감돌았고 어색하게 일하는 그 서툰 모습이란 트럭 운전사가 된 의사의 어색함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젊지 않은 한 남자의 서투름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회한으로 묵직해졌죠. 토마 씨가 취리를 떠나서 프라하로 되돌아온 것은 테레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곳에서도 토마 씨를 괴롭혔다고 생각하죠. 죽어가는 카레닌의 빌미로 그를 괴롭혔던 겁니다. 만약 토마 씨를 진짜 사랑했더라면 그와 함께 외국에 남아있어야 했죠. 그러나 테레자는 토마 씨를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시골로 끌어들였고 마침내 토끼와 같이 약해질 정도로 그를 괴롭혔던 겁니다. 트럭 수리가 끝났고 테레자는 뜨거운 물속에 누워 자신이 일생 동안 자신의 허약함을 빌미로 토마 씨를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하죠. 그녀는 욕조에서 나와 옷을 입었습니다. 그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가장 예쁘게 꾸미고 싶었죠. 그때 팔이 빠진 젊은 남자가 집으로 들어와 콘약 한 잔을 찾았습니다. 토마 씨가 와서 그의 팔을 맞춰주었죠. 그는 테레자의 모습을 보고 토마 씨에게 부인 모습이 예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합장이 옆에서 토마 씨 부인은 언제나 예쁘다고 맞장구 쳤죠. 젊은 남자는 테레자에게 춤을 청했고 테레자는 모두 춤을 추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젊은 남자와 조합장, 토마 씨와 테레자는 토마 씨 트럭에 올라타서 인근 마을에 스테이지가 있는 호텔로 향하죠. 테레자는 젊은 남자와 춤을 추고 조합장과도 춤을 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토마 씨와 춤을 출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토마 씨, 당신 인생에서 내가 모든 악의 원인이야.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나 때문이야.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당신을 끌어내린 것이 바로 나야. 그러자 토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물아니 테레자, 그건 다 헛소리야. 내게 인물안 없어. 누구에게도 인물안 없어. 임무도 없고 자유롭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홀가분한데. 토마 씨는 그녀가 바라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토마 씨가 토끼로 변했다는 건 그가 힘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했죠.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이올린 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고 토마 씨와 테레자는 스테이지에서 스텝을 밟으며 오고 갔죠. 테레자는 토마 씨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때 테레자는 안개 속을 헤치며 그 둘을 싣고 갔던 비행기 안에서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끼죠. 슬픔이란 건 무언가를 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테레자는 이제 토마 씨와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죠. 그러나 토마 씨와 함께하는 이 순간 테레자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곧 죽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죠. 그것은 슬픔입니다. 영원한 삶이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형식은 슬픔입니다. 무조건 죽음이 찾아오니까요. 그러나 함께 있을 수 있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쿤데라는 이렇게 말하죠. 슬픔은 형식이었고 행복이 내용이었다.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 네 사람 모두 위층으로 올라와 방으로 들어갑니다. 토마 씨가 문을 열고 램프를 켰죠. 방 아래에서는 희미하게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오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리뷰가 끝났네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